항저우 아시안 게임 이제 시작할 텐데요. 네네. 두 분 어떻게 아시안 게임 좋아하시나요? 아유 그래도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이나 그다음에 국제 경기들은 관심이 많죠. 그렇죠. 아 요번에 그리고 무엇보다 무엇보다 기대되는 게 사실 e스포츠입니다. 우리나라 e스포츠 강국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e스포츠가 이제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됐나요? 그죠. 기대가 돼요. 네. 맞아요. 저희가 이제 아시안 게임 앞두고 오늘은 그래서 스포츠와 경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국가 브랜드 가치가 1% 정도 상승되면 11조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너무 잘 됐지만 사실 도쿄올림픽은 굉장히 적자를 봤죠. 아, 맞아. 왜 이런 대회들은 적자를 보게 됐을까요? 그러니까요. 아니 굿즈만 팔아도 좀 적자 좀 면할 것 같은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IOC 입장에서는 방송 중계료가 제일 큰 수익이야. 그다음에 이걸 잘 유지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이제 안 보는 거죠. 2024년 네. 예, 파리 올림픽에서 이제 IOC랑 이제 프랑스 정부랑 협의해서 이제 조금 더 다른 색다른 장치들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나라마다 뭐 엑스포다, 뭐 올림픽이다, 아시안 게임이다 엄청 개최하려고 열의를 다하잖아요. 맞아요. 관광객 오잖아요. 아, 네, 그거? 관광 수입 있잖아요. 맞아요. 관광 수입, 네. 사실 대통령하고 뭐 저희 싸이 가수도 그렇고 엑스포 네. 박람회 유치하려고 되게 PT도 열심히 하시고 그랬잖아요. 네. 올림픽, 아시안 게임 같은 국제 경기 대회를 개최하면 이래저래 저희한테 이득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이득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대회 경제적 가치, 경제적 효과 이런 것들은 크게 직접 효과랑 간접 효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보시면 이게 뭐죠? 잠실 주경기장. 그렇죠. 아닙니까? 주경기장인데 요 주경기장 관련해서 건설 사업이 활성화됩니다. 아, 그러네. 보통 뭐 수십조 원 규모의 건설업이 없던 그 기회들, 없던 계기들이 생기니까 네. 이런 과정에서 뭐 건설업을 하는 중에 이제 건설 회사들도 활성화될 거고 고용 창출도 생겨나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중계. 아, 진짜요? 저는 뭐 OLED 사업이 활성화되나? 맞아요. 아, 아마 텔레비전도 많이 네. 팔리긴 할 거예요. 텔레비전이라서. 네. 실제로 네. 광고도 많이 하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도 있지만 중개권 관련해서도 이제 직접적인 비용들이 많이 그러겠네요. 수익이 나오죠. 특히 이제 주최 측, 뭐 IOC가 됐던 피파가 됐던 국제대회 경기 중개권료가 어마어마하죠. 네. 그런 것뿐만 아니라 통상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한데 동계올림픽 보통 관람객 숫자가 500만에서 한 900만쯤 들어와요. 네. 보시니까 입장료 수입만 해도 한 5천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개최를 꼭 해야겠네요. 실제로 저도 예전에 다른 행사 때문에 그 평창 동계올림픽 표를 하나 구해보려고 했는데 네. 표가 뭐 스피드 스케이팅 같은 경우에는 구할 수도 없을 뿐더러 뭐 인기 제일- 많잖아요. 제일 안 좋은 자리도 100만 원이 넘어요. 어머, 진짜요? 네, 네. 원래 표값이 그렇게 비싸요? 그렇게 비싸더라고요. 자, 간접적인 효과는 아까 동균 씨 네. 말했던. 관광사업 수익 증가. 그렇죠. 선수들뿐만 아니라 취재진뿐만 아니라 관람객 그다음에 그 주변의 스태프들까지 해서 뭐 수십만 명이 방문을 하니까 그것 네. 또 보러 가면은 간 김에 그 나라 여행도 하고, 여행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기도 하고 또 이 대회가 끝난 이후에도 사실 한 1, 2년 정도는 인지도들 그런 것들이 있어서 더 이제 수익이 증가하기도 하죠. 마지막 그림은 좀 감이 안 오는데요? 뭐예요? 마지막은 뭘까요? 국가 브랜드 가치가 아, 올림픽 개최국. 그렇죠. 네. 피파 월드컵 개최국. 많은 경제연구소나 전문가들이 이제 분석하기에 따르면 국가 브랜드 가치가 1% 정도 상승되면 11조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100억 달러. 엄청 크네. 방금도 항저우 얘기했지만 항저우 아시안 게임 얘기했지만 우리 이제 중국 그러면 딱 떠오르는 도시가 어디죠? 중국이요? 항저우가 떠올라요. 북경, 상해 정도잖아요. 아, 예, 수도, 예. 항저우까지는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죠. 이런 부분에서 브랜드 가치들이 많이 인지가 되고 집중도들이 많이 생겨요. 그럼 우리 다음에 여행 어디 가지? 괜히 나도 모르게 항저우. 그리고 저기 뭐 회사 외국계에서 중국계 회사 있는데 주소가 항저우 돼 있으면 거기 알지. 큰 도시였어. 이런 이미지들이 제고가 되죠. 맞아요.
이게 우리나라를 알리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좀 민낯을 좀 보여줄 수 있어서 좀 특히 요즘 같을 때는 개인 SNS가 너무 활발하니까 맞아요. 양날의 검이 있죠. 네. 그러니까 근데 정말 얘기 잘해주셨어요. 이게 잘못하면 네. 혹을 때려다가 혹을 붙이는 경우들이 있죠. 그죠. 동경올림픽 할 때도 네. 열악한 시설들, 종이로 된 침대 있잖아요. 박스 침대 가지고 막 선수단들이 막 이렇게 그래요? 그 막 SNS에 올려가지고 종이의 집이 아니라 어. 우리 드라마 말고 종이의 침대? 이게 뭐 재활용한다, 뭐 친환경이다 해서 그렇게 했다가 이렇게 된통 좀 창피를 당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이만큼 개최하기 어렵기 때문에 야심차게 준비는 하겠지만 그것들이 좀 안 좋은 방향으로 잘못 전달이 되면 이런 배드 마케팅으로 잘못 퍼질 수도 있다는 것 같습니다. 그럼 박사님, 이게 지금까지는 조금 아쉬웠던 사례를 본다면 좋았던 성공적인 사례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나라 88 올림픽입니다. 손에서 잡고 벽을 범민 씨는 그때 계셨죠? 있긴 있었죠. 이제 누워 있었죠. 기저귀 네, 기저귀 지영 아나운서는 저는 뱃속에 있었어요. 아 진짜요? 뱃속에도 아니네. 88이니까. 네. 저는 진짜 초등학교 때 막 그거 뭐 올림픽 뭐 하면서 초등학생밖에 안 됐어요, 박사님? 아 네. 그때 아주 저학년 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은 여전히 전후로 되게 가난한 나라라는 인식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네. 그걸 개선하게 되는 계기가 됐죠. 음. 그리고 실제로 이때도 2조 원 이상의 수익이 났고 고용 창출효과만 33만 명 이상. 그리고 2002년 월드컵 같은 경우에도 한국은 되게 성공적으로 개최했던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때는 훨씬 단위가 틀려져요. 그때는 서울올림픽 때는 물론 물가도 있지만 2조 원 좀 넘는 수익이 났다면 월드컵 때는 22조 가까운 수익이 나기도 했고요. 국가 브랜드 홍보가 한 7조 정도 됐다고 해요. 그때는 뭐 근데 워낙에 뭐 한국이 뜨거웠죠. 아니 4강을 진출했으니까. 네. 진출했으니까. 거의 다 그러니까. 끝난 줄 알았어요, 세상이. 그때는 진짜 매일매일 행복했어요. 맞아, 진짜. 맞아. 네. 어쨌든 이런 한국은 큰 대회들을 다 성공적으로 다 치렀고요. 네. 사실은 뭐 80년대, 90년대 미국에서 있었던 올림픽들도 되게 높은 수익들을 얻었죠. 우리나라도 너무 잘 됐지만 사실 그 코로나 때문에 도쿄올림픽은 굉장히 적자를 봤죠. 맞아. 도쿄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1년이 연기가 됐잖아요. 그렇죠. 연기가 되고 네. 게다가 또 무관중 하면서 네. 앞에서 얘기했지만 티켓 파워가 사실 수천억 원 규모가 되는데 그러니까. 그것들을 제대로 팔지도 못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쿄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적자가 좀 발생했죠. 그래서 실제로 총 든 비용이 1조 4천억 엔 정도 네. 되는데 우리 돈으로 한 13조 원 가량. 사실상 그 당시에 좀 기억이 나는 게 그 총리가 그렇게 좀 강행을 하려고 했다가 IOC 측에서 이제 조금 맞아요. 분란이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앞에서 뭐 한국은 성공한 사례입니다. 미국에서도 성공했습니다라고 하는데 특히 이제 코로나 이슈 때문에 도쿄올림픽만 특별히 손해를 난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봐도 그 올림픽 때 흑자만 난 게 아니고 적자를 본 국가들도 있습니다. 이런 국가들에 대해서는 지영 아나운서가 잘 정리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맞아요. 저랑 같이 만나보고 오시죠. 박지영의 이콕콕콕 시작합니다. 1976년 캐나다에서 개최된 몬트리올 올림픽 기억하시나요? 레슬링 종목에 출전했던 양정모 선수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으로 금메달을 따면서 온 국민을 환호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대회인데요. 하지만 사실상 이 몬트리올 올림픽은 안보나 주경기장 건립 등 무리한 투자 때문에 무려 12억 3천만 달러 적자를 남기며 역대 올림픽 가운데 가장 많은 적자를 낸 올림픽으로 남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1998년 일본 나가노에서 열린 올림픽 역시 큰 적자를 남긴 대회였는데요. 올림픽 준비를 위해서 과도하게 지방채를 발행했고 그 당시에 생긴 수십억 달러의 적자로 이 빚을 아직까지도 갚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4년 그리스 아테네 올림픽도 108년 만에 다시 올림픽을 개최하게 됐다는 자부심으로 대회 준비에 온갖 정성을 기울이다가 재정 위기까지 겪어야 했는데요. 이 밴쿠버 올림픽도 약 5조 원, 소치 올림픽 역시 약 50조 원의 투자가 있었지만 대부분 적자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 대회가 끝난 뒤 남겨진 부채, 짧은 영광이 남긴 고통으로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앞에서 잠깐 봤지만 직접효과, 간접효과 하면서도 했지만 중계료라든지 뭐 관람객 수익이라든지 엄청난 수익들이 있는데 왜 이런 대회들은 적자를 보게 됐을까요? 그러니까요. 아니 굿즈만 팔아도 좀 적자 좀 면할 것 같은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사실 그 중계료들이 수십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수익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수익의 50%가량은 IOC가 가져가요. 개최국에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5대 5나요? 사실은 국제대회 하면 늘 반드시 수익이 나고 반드시 필승하는 데가 IOC, 피파 이런 곳이죠. 기구들은 그렇죠. 그 중계 수수료들을 다 가져가니까. 참 잘 만들었네, 그 그렇죠. 사람들. 야. 유럽 사람들이 똑똑해. 그러네. 선조들을 잘 만나서. 손 한 대 고프네. 아, 그렇죠. 국격이지. 예. 참 이게 올림픽이라든지 아시안 게임 이런 거가 저도 당연히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오늘 조사해 보면서 느낀 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당시 대회를 개최할 때만 적자가 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런 빅 이벤트를 하고 나면 그 뒤에 사후 처리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항상 이런 국제대회 할 때마다 나오는 용어들이 신문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들이 있어요. 뭐예요? 국제대회를 잘못 유치하거나 잘못 운영하면 뒤에 있는 사진과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뒤에 있는 그림 잠깐 보시죠. 하얀 코끼리 본 것 같은데 왜 저게 뭐예요? 저게 이제 특히 이제 동남아를 중심으로 해서 불교권 국가들에서 이제 많이 신성시하는 네. 그런 인도의 상징인데요. 네. 맞아요. 인도의 뭐 힌두교에서도 흰 코끼리 네. 되게 유명한데 불교에서는 특히 이제 석가모니 엄마가 하얀 코끼리 관련된 태몽을 꿨다고 해서 이게 되게 유명해진 그리고 되게 신성시하는 그런 생물, 동물입니다. 네. 실제로도 코끼리들 중에서 우리 왜 백호 있잖아요. 네. 있듯이 이게 염색체 그런 것들 때문에 흰색 코끼리가 태어나기도 한대요. 네. 특히 불교 국가인 동남아 국가에서는 이건 되게 신성한 생물이고 귀하게 대접을 받는데 흰 코끼리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역설적인 것들이 있어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네. 신하한테 흰 코끼리를 선물로 줬어.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좋은 일이잖아요. 좋은 일이죠. 그렇죠. 네. 우리나라 사극 보면 술만 줘도 이거 어주다 그러고 이제 한 잔씩 우리 가보다 이렇게 하고 왕이 뭐 친필로 해도 되는데 그럼요. 저렇게 좋아하는 저렇게 신성한 흰 코끼리를 줬는데 그건 되게 좋은 일이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실제로도 그런 태국이나 캄보디아에서 그런 사례가 있는데 왕이 마음에 안 드는 신하가 있으면 흰 코끼리를 선물로 줘요. 마음에 안 드는데 줘. 그러니까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나? 그렇지.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 거야. 요새 같이 이제 다이어트 중요시하고 이렇게 할 때는 네. 진짜 그게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런 의미인 거지. 겉으로는 좋은 거지만 속으로는 안 좋은 거예요. 손해를 보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런 거예요. 코끼리라는 동물이 사실은 개인이 관리하기에는 너무 비싼 동물이야. 버겁죠. 그죠. 근데 높은 신하가 뭐 큰 반란을 일으키거나 뭐 왕실 재산을 막 꿀꺽했어 이러면 혼내고 뭐 귀양 번역하면 될 텐데 마땅히 그런 잘못은 안 했는데 너무 깐족대 꼴보기가 싫어. 그럴 때 이제 너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러고 혼내면 이게 왕이 면이 안 서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혼내는 방법이 흰색 코끼리를 주는 거야. 하얀 코끼리를 주는 거야. 아, 이거 박사님 너무 감정이입하시는 거 보니까 요즘 그런 친구가 있나? 제자 중에 누가 있나 봐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왕이 받으면 코끼리를 관리하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또 왕이 준 거니까 함부로 할 수도 없고. 그렇지. 이게 혼내기에 되게 좋은 방법인 거죠. 약간 첩치곤란으로 때려버리는. 오늘 또 때마침 우리 지영 아나운서 아. 드레스 색깔이 하얀색이. 흰색 코끼리. 네. 아우, 저는 흰색 코끼리 안 됩니다. 천사로. 네. 천사로. 네네. 실제로도 우리 역사에도 보면 일본에서 흰색 코끼리라는 거 그냥 코끼리를 조공으로 바쳐요. 네. 실제로 그 태종 때
코끼리를 받았다가 관리가 안 돼. 네. 콩이나 쌀을 엄청나게 먹었대요. 엄청 먹죠. 그러니까 대신들이 이거 안 됩니다. 죽입시다 이거 반대했는데 이제 태종이 야 그래도 일본 애들이 줬고 이거 외교 분쟁이 될 수도 있어라고 하고 무인도로 보내는 조선왕조실록에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진짜 오. 천시곤란이다. 그러니까 왜 이런 흰 코끼리 얘기가 갑자기 왜 뜬금없이 올림픽 올림픽 얘기. 얘기가 나오느냐라는 네네. 게 그런 거예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올림픽 유치하고 국제대회 유치하는 게 국위를 선양하고 그 나라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좋은 일이고 예전에 그거 되게 많이 그 패러디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30년이 넘었는데 아직 사마란치 위원장이거든요. 야, 오래간만에 듣는 사마라치 위원장. 야. 그 장면을 네. 정말 많이들 패러디하고 아. 그랬어요. 그렇게까지 서로들 기뻐하는 예. 그런 일이고 해서 그렇게 좋아하는 일인데 사실 그렇게 해서 대회를 치르고 나면 그게 흰 코끼리처럼 된다는 거지. 그걸 없앨 수도 없고 관리하는데 계속 돈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야,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도쿄의 메인 스타디움이 처치곤란이다라는 그러니까요. 기사를 봤어요. 네네네. 맞아요. 그게 1년에 100억 원 이상의 관리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케이트장, 그냥 일반 네. 스키장들은 그 뒤로도 대회도 유치할 수 있고 사람들도 활용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 영화로도 유명한 스키점프 번점프. 이런 것들은 거의 안 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관리 비용이 뭐 수억 원을 넘어가기도 해서 관리 비용만 뭐 한 50억 원씩 전체적으로 장비들이 그렇게 생겨나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뭐 사실 올림픽이라든지 아시안 게임 주기적으로 있는 어떤 국제적인 대회잖아요. 이게 분명 잘 활용한 선례가 있으면 그걸 보고 또 활용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선례가 없나? 맞아요. 이런 흰색 코끼리의 저주를 피하기 네. 위해서 잘했던 게 사실 88 올림픽도 그런 것들 중에 하나인 거죠. 주경기장 아직도 쓰니까. 그죠? 거기 그 잠실 야구장 많이 쓰고 네.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은 그 아실 거예요. 성파에 있는 올림픽 아파트. 네. 야, 좀 비싸요. 비싸요. 여전히 네. 비싼데 그때 지어진 거예요? 그때 지어졌어요. 선수촌 아파트잖아, 선수- 이름이 그래서.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네. 올림픽 아파트 단지에는 보면 선수촌도 있고 기자촌도 있어요. 단지 이름이 특이하잖아. 네. 근데 네. 실제로 그랬던 거야. 앞에서 얘기했지만 한국 이제 올림픽 개최했네 하고 갔는데 막 숙박시설 열악하고 이러면 또 이것도 외신들이 다 뉴스로 하니까 역시 한국은 후진국이었어 이런 게 될 수 있으니까 당시 그 올림픽 아파트 되게 신경 써서 지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봐도 촌스럽지 않아 단지가 사실은 보면. 저는 송파에 집이 없습니다. 저도요. 네. 그리고 사실은 올림픽은 아니지만 파리 에펠탑 같은 경우에도 네. 국제 박람회 음. 19세기에 지어진 거죠. 에펠탑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어. 맞아요. 처음엔 흉물스럽다. 그래서 막 사정을 하더니 우리 몇 년만 놔두다가 철거할 겁니다. 네. 했는데 지나니까 파리 시민들이 익숙해져서 이제는 괜찮네 하고 놔뒀는데 그게 지금은 제일 큰 효자가 되는 거죠. 그죠. 1년에 뭐 관광객만 해도 매년 200만 명 이상. 그치. 지금 누적 관광객이 2억 명이 넘어요. 밤 되면 그 화이트 에펠을 보기 위해서 관광객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뭐 다 가보셨잖아요. 파리는 가봤는데 에펠탑은 아, 어머 저는 세상에. 파리도 못 가봤어요. 어머 그 2억 명 중에 이렇게 귀한 분들을 제가 같이 하고 네. 있네요. 저 지인이 그 에펠탑 화이트 에펠 보려고 밤에 나가서 잔디밭에 혼자 착 누워 있었대요. 네. 뭔가 타삭 하는 게 역시 파리라서 토끼가 너무 이쁘겠다 하고 딱 봐. 쥐가 이만한 게 맞아. 그래서 왜 나만 누워 있었나라고. 에펠탑 근방의 쥐는 좀 슬프지만 네. 예, 디자인을 잘 하고 앞으로도 쓸모 있는 범용성을 갖추면 이게 그러게요. 흰색 코끼리에 대한 저주들을 좀 피할 수 있는 방안들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범용성.
두 분 어떠세요? 아까 뭐 기대하고 있는 선수들도 있고 e스포츠 네. 좋아하신다고 했는데 이번 아시안 게임 열심히 보시나요? 보긴 보겠죠. 좋아하는 종목은. 네. e스포츠만. e스포츠는 아니 뭐 다른 종목들도 있으니까. 예. 모르겠어요. 저는 뭐 수영 정도. 수영 정도. 2002 시드니 올림픽부터 해서 16년 리우 올림픽까지 해서 네. 시청 누적 시간인데 전 세계 인구를 보시면 네. 시드니 올림픽보다 오히려 베이징 올림픽 때 잠깐 올라갔어요. 373억 시간으로 올라갔는데 이거 왜 올라갔을까요? 중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네. 많으니까 올라갔을 거고 그 뒤로 다시 급격히 떨어져서 이제는 겨우 이제 3억 시간대가 되거든요. 이 16년 동안에 TV 보급률이 그리고 핸드폰 보급률이 그 영상 매체를 쓸 수 있는 디바이스 보급률이 얼마나 늘었을까요? 몇백 프로 넘. 네. 그죠? 엄청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올림픽 시청 시간은 줄어들었어. 그러니까 이건 진짜 되게 많이 외면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관심 밖으로 밀리네. 많이 밀리는 거죠. 워낙 채널이 많아지다 그죠. 보니까. 뭐 공중파에서 다 올림픽 하면 그거 보기 싫어도 볼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럼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잘 때까지 해요. 예.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장면은 진짜 한 10번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거기 익숙해졌는데 요즘은 그러지 않잖아요. 맞아요. 채널에 대한 선택권들이 많아지고 중계 수익이나 광고 수익도 옛날 같지 않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희만 그렇게 된 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 미국의 MBC 방송국 같은 경우에는 IOC랑 10년 동안 중계권을 계약할 때 우리 돈으로 14조 원 가량의 돈을 지급했어요. 14조요. 14조 원. 한 개 방송사가 14조 원이니까 뭐 다른 방송사들 뭐 전 세계 메인 방송사들의 중계료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아까 우리 직접여가 얘기했을 때 네. 어마어마한 건데 생각해 보시면 방송국들이 왜 이렇게 많은 중계료를 지불할까요? 많이 보고. 많이 보고 네. 광고 수익을 수익 내기 위해서. 노리고. 그러니까 많이 봐야 광고 수익이 많이 나겠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뻔하잖아요. 우리나라 되게 인기 있는 양궁이라든지 뭐 무슨 유도라든지 태권도 결승전 앞에 광고들은 비싸. 못해도 회차당 억 단위로 갈 거예요. 네. 시청하는 시간들, 화제성, 사람들이 얼마나 보느냐, 관심도가 그 직결되거든요. 그리고 네. 앞에서 얘기했지만 티켓 팔아서 버는 돈은 뭐 5천억 원, 6천억 원 정도예요. IOC 입장에서는 방송 중계료가 제일 큰 수익이야. 그러면 이걸 잘 유지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이제 안 보는 거죠. 관광객들도 굳이 그것 때문에 많이 오지도 않고 하니까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우려해서 지금은 특히 이제 바로 전에 있었던 도쿄올림픽이 흥행이 별로 좋지 않아서 네. 파리 시민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아, 하지 말자고. 하지 말자고. 괜히. 그렇다고 이제 물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긴 시민들이 하죠. 반대해서 저희 안 하겠습니다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대회들의 호황 효과가 점점 옅어지고 사라지다 보니까 이제 적자만 남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IOC 입장에서는 방송 중계료가 제일 큰 수익이야. 그러면 이걸 잘 유지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이제 안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IOC가 이제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이제 어떤 걸 손을 대고 코를 네. 풀기 시작합니까? 일해야 돼 IOC. 이래야 IOC. 뻥이 씨 얘기했듯이 손 안 대고 코 그러니까. 풀었다가 네. 하는데 뒤에 있는 사진 잠깐 보시겠습니다. 다음에 개최될 파리 올림픽 홈페이지 사진입니다. 오. 2024년 네. 예, 파리 올림픽 이제 홈페이지 이제 내년에 하니까 이제 홈페이지가 구축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IOC랑 이제 프랑스 정부랑 협의해서 이제 이렇게 조금 더 다른 색다른 장치들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개막식 하면 선수단 입장을 어떻게 했죠? 이거 한 명이 팻말 깃발 들고. 우리나라 특히 이제 네. 우리나라 특히 키 크고 잘생긴 배구 선수들이 네. 이제 기수단 해서 이렇게 손 들고 흔들고 갔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세느강에서 배로 입장을 한다고 합니다. 나라별로? 아, 멋지네. 코리아면 배 타고 쫙. 그래서 이런 이벤트도 와. 많이 멋있다 저거. 그러니까. 이번 거 진짜 볼만하겠네요. 그런 식의 그런 것들 그리고 에펠탑 밑에 이제 비치 발리볼장을 만든다든지
그 쥐를 잡아. 뒤를 잡아 쥐 다 잡았겠죠? 네. 잡았을 겁니다. 선수 조심해야 돼요. 네. 누우면 안 되죠. 네. 유행성 출혈열 이런 거 그럼요.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럴 수 있고 또 e스포츠 있잖아요. 네. 이게 아까 우리 아시안 게임에서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다고 했는데 그 젊은 층의 수요들을 좀 이러면 좀 꼰대라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도 사실 e스포츠가 스포츠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 조심스럽게 조금 야 정말 아, 너무 하십니다. 지금 롤드컵을 보기 위해서 전 세계가 왔었어요. 예? 페이커의 경기를 위해서 전 세계 다저 스타디움에서 하고 이랬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거 팬층이 그 로열티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올림픽 슬로건이 더 높이, 더 멀리, 뭐 더 빨리 이런 건데 네. 그것도 그렇게 되나요? 손이 더 높이 더 빨리 하죠. 그렇구나. 손이 엄청 빨라야 돼요. 네. 왜 e스포츠가 이제 올림픽 종목이 됐는지 문민지 손 덕분에 엄청 정확하게 빨라요. 이해했습니다. 역시 사람은 배워야 돼요. 돼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이렇게 개방적으로 IOC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게 젊은 층들을 흡수하려고 여전히 그 국제대회에서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아시안 게임은 조금 기대가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저만 해도 그럴 것 같아요. 아까 저희 잠깐 쉬는 때 얘기했지만 페이커 선수 만약에 나오면 한국에만 해도 젊은 친구들 20대, 10대들 엄청 많이 볼 것 같아요. 30대, 40대도 봅니다. 봅니다. 뭐 대사 이런 거 저격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저는 진짜 좋아해요. 네, 제가 그 분야를 굉장히 좋아하는 분야입니다. 오, 맞아요. 그렇구나. 네. 2023 항저우 아시안 대회에서 e스포츠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는데요.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피파 온라인 4,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도타2, 스트리트 파이터 5, 왕자 영요, 몽삼국 2 등 모두 7개의 게임이 채택됐는데요.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경기는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리그 오브 레전드, 피파 온라인, 스트리트 파이터 5 등 4개 종목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승이 기대되는 종목은 리그 오브 레전드, 약칭 롤인데요. 페이커 이상혁, 제우스 최우재, 카나비 서진혁, 초비 정지훈, 룰러 박재혁, 캐리아 류민석까지 모두 6명의 선수가 출전합니다. 특히 가장 주목받는 선수는 올해 11년차 프로게이머 페이커 이상혁 선수인데요. 이상혁은 2013년 첫 프로 데뷔 이래 국내 대회와 국제 대회를 통틀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우승 경력을 보유한 e스포츠계의 살아있는 전설, 고트, 즉 역대 최고 선수로 불리는 주인공입니다. 이상혁 선수는 5년 전 자카르타 팔렘방에서 e스포츠가 시범 종목으로 채택됐을 때도 우리나라를 대표해 출전했는데요. 당시엔 아쉽게 중국에 밀려 은메달을 목에 걸면서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페이커 선수를 비롯한 우리나라 e스포츠 국가대표팀, 이번 대회에선 꼭 금메달을 목에 걸고 활짝 웃을 수 있길 응원합니다. 나중에 이러다가 대중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좋아요도 올림픽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을 좋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것 같아요. 대표 인플루언서들이 모이는 거야. 오. 그래서 그 나라에서 사진 찍어서 좋아요 합계 누가 1등하나. 야, 대박이다. 이런 올림픽도 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이제 인플루언서가 꿈으로 나와도 합당하죠. 야, 뭐. 우리가 여는 거 어때요, 그냥 여기서? 여기서? 괜찮은데? 우리가 열자, 우리가. 어디 배 어디 갔어? 배 타고 와야 돼. 우리가 여는 거. 예전에는 정말 볼거리도 없고 즐길거리가 없던 시절에는 사람들만 뭐 하나도 흥행이 되고 뭔가 이렇게 이슈가 되고 즐길 수 있었는데 요즘 워낙 사람들이 뭐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수준이 높아졌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IOC도 계속해서 이런 것들 탈바꿈해야 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또 올림픽은 아니지만 한국도 이제 적극적으로 엑스포 이제 준비하고 유치하고 있는데 네. 맞아. 그런 부분에서도 이런 하얀 코끼리 현상 또 이제
또 적자 같은 것들 좀 이렇게 탈피하기 위해서 조금 더 고민하고 디자인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올림픽을 개최하는 어떤 취지라든지 정신도 있겠지만 그걸 개최함으로써 그 국가에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이득도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 이게 원래는 유럽에서 몇 개 나라가 지들끼리 그냥 IOC라고 하고 그냥 육상 대회 몇 개 하던 거고 월드컵도 그렇잖아요. 그냥 네. 지들끼리 축구하던 건데 그러니까. 이거 계속 키워갖고 이제 완전 그러니까 국제 그리고 국제 대회 다 파리가 갖고 있어요. 박람회도 그렇고 피파도. 진짜요? 그게 되게 웃긴 게 축구 종주국이 영국인데 피파는 파리가 프랑스가 갖고 있어요. 되게 똑똑하다. 똑똑하지. 저 아시안 게임 재밌어요. TV 누가 안 본대요? 제 주변에 다 보고 있어요. 선수들만 열심히 치열하게 경쟁하는 게 아니라 네. 경기장 밖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치열한 경쟁과 경기들이 있어요. 경기장 밖에서요? 네, MBC 마케팅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오, MBC.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그죠. 뜨거운 월드컵을. 네.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올림픽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우회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머리 잘 썼네. 진짜 똑똑해. 올림픽이라는 이런 게임, 음. 이런 국제 경기랑 경제랑 같이 엮어보니까 되게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무엇보다도 이번에 이제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좀 좋은 성적을 좀 맞아요. 거두고 그 중에서도 새로 채택된 e스포츠에서도 e스포츠. 예, 왜냐면 처음 채택될 때 치고 나가야 돼. 예, 자리 확 잡아주기를. 태권도처럼. 그럼요. 우리 네. 나가는 모든 선수들이 다 파이팅해서 네. 멋진 국위선양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마지막 구호는 e스포츠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 이렇게 외칠까요? 네. 자, 하나, 둘, 셋. e스포츠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